대체 뭐가 문제야, 정말? 당신은 애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 알아? 밥 잘 먹고 논문이나 쓰고. 그게 전부야?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당신은 뭐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외침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얘기 좀 해봐. 딸이 이 모양인데도 가만히만 있을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제 귀에는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는 딸, 은서에게 말을 걸었지만 은서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갈등은 점점 더 커지며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한 명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우리 가족이 변하기 위해 저는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박준호입니다. 올해 48세이고 서울의 한 대학에서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력만 놓고 보면 나름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대학 임용고시에 합격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여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학과에서도 제 연구는 인정받는 편입니다. 동료 교수들도 저를 존중합니다. 적어도 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딸 은서는 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딸이 거실을 지나갈 때 저를 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저는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도요. 아내가 준비한 계란말이를 집어 올렸다가 그냥 놓았습니다. 손가락에서 힘이 빠졌거든요. 사실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딸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게,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는 순간들은 있습니다. 은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앉아 있던 은서의 표정이 그것입니다. 그날 제 아내 수진이 은서에게 말했었습니다. 너는 미술할 머리가 아니야. 엄마가 이 정도까지 벌었는데 너 의대 안 가면 엄마 돈이 어디에 쓰이는 거야?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으면서요. 그 순간 은서의 얼굴을 저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아이의 심장을 조여쥔 것처럼. 그런데 저는 뭘 했는가 하면 신문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순간이요. 저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대학교에서 학부생들에게 생물학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들 앞에서는 자신감 있고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제 의견을 물을 때는 항상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진화, 세포의 구조, 유전자의 작동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요. 집에서는 저는 아무도 아닙니다. 제 아내는 제게 묻지 않습니다. 아이의 교육에 대해 제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아내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저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피한 것 같습니다. 책임을 말이에요. 아내가 알아서 하고 책임을 질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 수진이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학원에 가서 지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인지 아내는 늘 뭔가 증명해야 한다는 듯이 움직입니다. 자기 딸이 명문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마치 그것이 자신의 실패를 보상받는 방법인 것처럼.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학연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요. 얼마 전부터 은서가 달라 보였습니다. 원래는 그림을 자주 그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몇 시간씩 스케치북을 앞에 두고 있던 딸이 이제는 자기 방에만 들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도 말이 거의 없습니다. 제 아내도 그것을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제 아내는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은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 한번 대화 좀 해봐. 그 순간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을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제 딸과 대화하는 방법을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대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걸 하게 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선택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말이 나온 이상 저는 그 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의 방식이니까요. 한 번 한 말은 굽히지 않는 것.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에 제 얼굴을 봤습니다. 46세의 아내는 매일 자정이 지나서야 미용실에서 돌아옵니다. 그 아내는 늘 피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더 강하게 나아갑니다. 딸을 위해서라며요. 반면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연구비를 신청하고, 학회에 간식을 먹으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신문을 읽습니다. 제 딸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 질문이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돕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제 딸과 대화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보다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 말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박준호라는 한 명의 남편이자 아버지의 이야기.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다시 시작하려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하려고 마음먹은 지 딱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서와 대화하기로 결심했던 그날 이후로 말입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여러 번 은서에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아이는 항상 외출 중이었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날 저녁, 저는 은서의 방 문을 살짝 열고 밥 먹어라고 말했는데 은서는 알겠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을 건다고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요.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금요일 밤, 제 아내 수진이는 제 연구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은서가 학원을 안 간대. 뭐, 오늘 학원 수업이 있는 날인데 애가 학원을 안 갔다는 거야. 학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 은서가 안 왔다고. 제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높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 있는데? 모르지. 학교 끝나고 집에도 안 왔는데. 저는 아내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한두 번 빼먹을 수도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많을 테니까 말이에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은서 성적이 또 떨어졌어. 3등이나 떨어졌다고. 이 와중에 학원을 안 간다니까. 이 상황이 괜찮아? 아내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일단 은서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저녁, 저는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논문 작업은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제 책임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은서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말입니다. 제 아내는 은서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안도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울음이었습니다. 얘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학원도 안 가고. 이리 돌아다니다니. 너 미쳤어. 넌 뭐가 문제야? 모자라서? 아니면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 제 아내는 은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질책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비난이 아니라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아이의 행동에 대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자신의 무릎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거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얘기 좀 해봐. 딸이 이 모양인데도 가만히만 있을 거야? 제 아내가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들렸지만 제 마음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은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학원을 안 갔니?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설명을 요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매우 교수적인 톤이었습니다. 마치 학생이 틀린 답을 했을 때의 그 톤 말입니다. 은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진짜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답답하게 물어봐? 아내의 말은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과 무관한 일을 관찰하는 제3자처럼요. 그날 밤, 아내는 은서를 자기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야, 정말? 당신은 애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 알아? 밥 잘 먹고 논문이나 쓰고. 그게 전부야? 이 아이가 이 정도까지 오는데 당신은 뭐 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화는 났지만 그 말들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서의 방 밖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는 제가 설명하고 학생들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은서의 방 밖에서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미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거요. 아내는 아이를 가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날 오전에 미용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도 큰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요. 제 딸은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학부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유전자의 원리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매우 명확하고 체계적으로요. 저는 그날 저녁 제 아내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서는 학교에서의 성적 발표 후 다시 한번 학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가 보건실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은서는 심리상담 센터에 등록해달라고 아내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 말을 너무 나약한 거 아니냐며 일축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서 들었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니요. 그리고 아내는 그것을 나약함으로 봤다니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내는 거실에서 미용실의 회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봤을 때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얼마나 드물었는지 그녀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은서가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당신은 나약하다고만 했어? 그게 할 소리야?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리 상담. 아, 그거 말이야. 학생이 당연히 공부하다 보면 그 정도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랬지. 의대 가야 되는데 이 정도 스트레스도 못 견디면 어떻게 해? 의대, 여보, 의대 가고 싶은 게 정말 은서 생각이 맞아? 아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이리 되묻고 그래? 아이가 의대를 진학해야 하는 거지. 그게 상식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뒷바라지 하는데. 여보, 은서가 뭘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어? 아내는 저를 답답하다는 듯이 멸시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면 되는 거야.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제대로 이끌어 주는 거라고. 그게 부모의 책임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도 제 말도 서로의 언어만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서의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과 상담을 해본 일은 있지만 제 딸의 학교 선생님과 대화한 일은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은서의 간곡한 요청으로 선생님이 직접 인소라의 상담센터 치료를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상담사는 은서의 부모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순간 부모로서 너무 창피하고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그 정보를 얻은 후 저는 바로 심리상담센터에 연락했고 상담사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 은서는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받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그려놓은 그림 앞에서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부모 상담에 오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도 함께. 알겠다고 대답했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심리상담센터 예약 잡아놨어. 나랑 같이 가. 아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심리상담센터. 아니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런 걸 예약을 왜 했어? 우리 딸을 위한 선택이야. 그날 나도 출근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내는 그 이후로도 계속 저에게 투덜거렸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목요일 오후 우리는 함께 심리상담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는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 딸은 우리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상담사 이혜진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은서의 그림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놨습니다. 그것들은 추상적이면서도 절박했습니다. 상담사는 저희 가족을 봤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세요. 이것은 은서양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갇혀 있다는 거요. 자신의 목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요. 특히 어머니께는. 그 순간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은서가 잠깐 불안정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이 정도 스트레스는. 어머니, 잠깐만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부드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서양은 자신의 꿈이 있습니다. 미술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서양은 스스로를 해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센터에 자신이 직접 찾아온 거죠.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은서를 봤습니다. 그게 뭐? 미술이라니. 은서, 넌 미술하고 싶었어? 제 딸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나 미술학과 가고 싶었어. 처음부터. 하지만 엄마가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담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미충족 욕구를 딸에게 투사하셨습니다. 본인의 학력 콤플렉스를요. 하지만 은서양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은서양의 인생은 은서양의 것입니다. 아내는 앉아서 멍한 표정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저 역시도 제 딸을 보살피지 않고 침묵으로 외면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반성했습니다. 상담사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떠신가요? 은서양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빠로서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미안해하셔야 할 게 아니라 변해야 합니다. 상담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상담사는 우리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은서양이 처한 상황은 단순한 성적 저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아이의 심리적 위기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아이의 자아를 파괴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묵으로 그것을 방관했습니다. 그 말들이 제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인생과 은서양의 인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침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아이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서양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그 상담센터를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오후였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은서도, 저도요.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공존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옆 도로에 있는 공원 근처였습니다. 다들 잠깐 내려봐. 좀 걷자. 할 얘기도 있고. 저희는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제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이 제 손을 잡은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저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걷고 있는 중에 아내가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 너를 너처럼 봐주지 못했어. 은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미술이 하고 싶었어? 응. 은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내 이야기 들어줘서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이제는 좀 희망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야. 집으로 돌아온 아내와 저는 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지난 날을 반성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부모로서 함께 심리 상담 받기, 매일 은서와 소소하게 하루 일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매일 온 가족이 함께 마주 앉아 식사하기, 주말에는 함께 외식하기, 은서의 미술 수업을 구경하러 가기.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제 삶에서 처음으로 변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은서의 변화는 가장 뚜렷했습니다. 상담센터를 다니면서 딸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이 색 좋아. 파란색이 내 기분이야. 아빠, 미술학과 말고 디자인도 생각해봐야 할까? 아빠, 엄마가 오늘 내 그림 봤어. 진짜 봤어. 그리고 예쁘다고 했어. 그런 작은 말들이 모여서 우리 가족을 다시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제 강의실을 떠나는 시간을 일찍 앞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에서 2시간을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시간 이내에 은서의 미술 수업 장소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동료 교수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 교수, 요즘 왜 이렇게 일찍 나가? 집에 할 일이 생겼어. 뭐 문제 있어? 아니, 우리 딸이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거든. 동료들은 저에게서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웃음을 봤다며 꽤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저는 제 딸 은서에게서 보았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 왔어? 이리 와. 내 그림 봐. 그 웃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은서의 대학 수시 합격 발표 날입니다. 우리 은서는 한 대학교의 미술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은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죠. 우리는 은서를 함께 꼭 안아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축하해. 너무 잘했어. 엄마, 아빠, 모두 너무 고마워요. 나 너무 행복해. 그 말이 저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콤플렉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건강합니다. 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상처를 마주하는 것에 어려운 말입니다. 은서는 여전히 상담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은서 양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능숙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은서의 그림은 계속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욕구와 아이의 욕구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도록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딸에게 하게 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침묵으로 방관했습니다. 그 결과는 한 아이의 자아 파괴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폭력이 벌어집니다. 신체적 폭력이 아니어도 심리적 억압은 그에 못지않게 파괴적입니다. 저희 아내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은서를 추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침묵도 폭력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극단성을 제지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에 동조했습니다. 저는 딸의 목소리를 듣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담센터에 갔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고요. 하지만 상담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시작이 중요합니다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남겨준 위로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실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마주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희 가족은 함께 미술관에 갔습니다. 은서는 그곳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그 작가가 누군지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술관에서 은서는 아내와 제게 작가의 작품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색감의 의미, 구도의 철학, 그리고 그 작가가 전하고 싶어 한 메시지까지요. 우리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딸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심리센터에서 처음 그렸던 그림을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누군가를 표현한 그 그림을요.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 박사 학위증보다도, 내 연구 업적보다도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 딸의 상처이자 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려진 그림,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누군가의 그림, 그것도 여전히 우리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제 딸의 치유이자 제 가족의 성장입니다. 저희 가족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치유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